이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 높다. 이렇게 보고 정책의 영향도 상반기에 한꺼번에 많이 반영될 거다. 하반기에 매물은 나오지만 매물 잔금도 있고 그렇게 상반기만큼 추가로 흘러나올 매물은 많지 않다. 또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월세 가격은 피하기 어렵다. 내년에 전세 대란, 월세 대란, 주거 대란은 일어난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강남을 포함해서 2040년까지는 성장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이시자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이시죠.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근데 이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또 계속 뭐 이게 정책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고되는 것들도 막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물건 가지고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오늘 좀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가름을 좀 타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 제가 오늘 속 시원한 대답이 되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 이제 무주택자 또 1주택자 지금 다주택자 모두가 다 고민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속 시원한 좀 해결책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가장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어쨌든 무주택자이신데 이분들이 5월 9일 전까지 급매물이 좀 나와서 그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었다가도 또 이제 뭐 생각보다 갔더니 뭐 좋은 매물이 없다. 그런데 또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게 한 달 정도는 좀 여유를 주겠다. 그래서 이걸 좀 기다려도 되나? 뭐 이런 복잡스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원장님 워낙 오랫동안 지금 이쪽 시장을 봐오셨으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이제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 매물이 줄어들고 뭐 그럼 가격이 뭐 오르는 거냐, 뭐 유지가 되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촌철살인처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궁극적이죠. 우선 무주택자는 올 상반기에는 집을 사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좀 중요하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 딱 5월 9일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하반기에 매물 잠김 현상이 혹시 생기면 그것까지 지금 대책을 7월에 이제 예를 들면 세제 개편이라고 해서 특히 그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이 강화될 여지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단순히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또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시즌 2를 싫어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 얘기는 5월 9일이라는 게 이제 상징적인 날처럼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양도세뿐만 아니라 이제 보유세가 이제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커져 있고 싱가포르의 세제 개편에서 많이 배웠다. 세제 개편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거 함께 본다면 상하반기로 나누면 저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큰 흐름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이유를 이제 원인이라든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매물이 쏟아질 때 또 지금 여러 가지 구매 심리가 위축되어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때 지금 매물이 한 40%가량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성동구나 송파구처럼 외진 투자가 많았던 곳들은 매물 증가폭이 더 90% 정도로 높아요. 이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이고 아무리 봄 이사철이지만 소화가 적정하게 저는 될 걸로 보여져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금매는 거래가 되니 이걸 연착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착륙에 빠질 정도로 가격이 한 20-30% 급락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상반기가 싸게 살 수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6월이 지나면 이제 7, 8월은 또 비수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7, 8월까지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비거주
거주 1주택자 그다음에 주택임대 사업자마저도 지금 세금 압박, 네. 대출 중단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5월 9일까지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 5월 9일 이전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매물이 많을 때 매수 기회가 될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부일남에 나와서도 그랬지만 우린 양극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강동 뭐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강벨트 이제 마용, 성광, 동이죠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어요. 만약 하락하고는 있지 않지만 하락하고 있다. 그 대신 비강남, 비한강벨트가 이제 뜨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금광구 볼 수 있고 노동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저의 의견은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제 양극화가 극대화되었다면 초양극화에서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중급지나 하급지, 그러니까 상급지는 주춤한 가운데 또 규제 여러 가지 대출이나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세금이나 거래 규제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대신 그동안 덜 올랐던 이런 지역들이 키 맞추기 현상, 갭 메우기 현상, 그리고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보면 특히 경기도로 많이 옮겨갔어요. 수요가. 서울 사람들이 이제 서울 덜 올랐던 금광구나 노도강 이런 지역을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이제 15억 이하야 6억 원이 나오니까 너무 다. 그다음에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들 지역으로 결국 집값이 오를 때는 상승 패턴 확산되는 것들이 있더라. 대체 효과에서 풍선 효과에다 여러 가지 설명이 되고 경기도의 수용성, 화성까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지역에 우선 여전히 강남과 한강벨트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미국이나 뭐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를 보아도 작은 나라도 우리 서울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도시국가는 이런 나라들도 보면 이제 쏠림 현상, 초양극화 현상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가진 자들 요즘 보면 명품 시장만 뜨고 있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주택도 예외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강남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15%까지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잠실이 대표적이에요. 37억 같은 것들이 지금 보니까 한 5억, 6억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억 정도 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저는 한 15% 이상 빠진다면 최대로 빠져봐야 30%거든요. 10년 주기설에 따라서도. 그러면 그런 정도의 급매물이나 경매, 뭐 NPL 이런 투자는 해도 된다. 그리고 급매가 없지만 금강구, 노도강, 외곽지역 덜 올랐던 그다음에 수도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명이나 하남이나 뭐 구리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성남 또 화성 이런 지역까지 GTX 있는 곳 이런 지역들까지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상반기가 이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반기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70% 이상 높다. 이렇게 보고 정책의 영향도 상반기에 한꺼번에 많이 반영될 거다. 하반기에 매물은 나오지만 매물 잔금도 있고 그렇게 상반기만큼 추가로 흘러나올 매물은 많지 않다. 또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좋을 건 아닌 거네요. 뭐 지금보다 매물이 어쨌든 나와도 적을 것이고 지금은 좀 단기간에 좀 쏟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 뭐 매물 나와도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산다는 보장이 없을 수는 있다. 그게 이제 전세가의 비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 공급 부족 이건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일남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이 이제 37,000, 올해가 27,000 가구 정도, 내년에 17,000. 그러니까 내년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만약에 내년에 재건축 이주 단지까지 만약에 분당이라든지 일부는 지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끔찍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 전세가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지사거든요. 명확 관화한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저는 뭐 늘 과학적 이론과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세가 10%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매매가 6.5% 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은 또 예외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한.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하지만 부동산 경제학이 수치로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390만 주택이 있고 416만 가구가 있어요. 서울은. 이 계산만 해도 지금 약 한 20만 가구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집이 부족하죠. 예, 이래서 전세가 오르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매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지금 그게 6% 가까이 이제 경기도 사는 사람 중에 서울 사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거보다 6% 증가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명상이나 생각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결국은 서울의 전세가가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고 결국 서울을 못 사니까 서울에서도 외곽으로 가요. 그것도 돈이 없다면 대출 규제도 겹쳐 있으니까 결국 경기도가 1차 광역생활권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직주 근접이죠. 지금 저는 GTX-A나 신안산선을 굉장히 눈여겨보라. 저도 뭐 유로 상담이 많고 강의할 때 실소유자들에게 그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어쨌든 서울의 10년 주기설 집값은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락한다. 집값의 서울 중에 강남은 2024년부터 올랐다. 강남은 지금 초기 국면, 중기 국면, 그다음에 말기 국면으로 보면 중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외곽은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다르죠. 물론 강남처럼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알 것이고 그러나 또 비대칭성도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은 강남을 노리는 분은 3, 4년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2024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오른다 보면 적어도 2029년, 30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안에 그러면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어떤가 하는 건데 이건 또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4, 5년, 그다음에 착공해서 3, 4년. 이건 다 알아요.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분양해서 30개월이 걸리거든요. 지금 노량진이라든지 반포 분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분양하면 그 30개월 후에 입주를 한다고요. 2년 반 후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 말이 돼버려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있잖아. 공급한대잖아. 그런데 그 내용이 매년 27만 가구씩 수도권 대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의욕적인 수치인데 그게 착공 기준이거든요. 그럼 다시 질문 던집니다. 지금 27만 원을 올해 공급할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간다 한들 언제 입주를 한다고요? 아니 4년 후에. 아무래도 4, 5년 뒤죠. 그러니까 임기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제 집값은 잡아야 되겠고 안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세금이나 대출이나 금융이죠. 그다음에 거래 규제 이런 걸로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정책의 한계 또 그 애로 또 대통령께서 이러는 것들을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 공급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정부도 대출 규제도 하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수요를 누르기 위해서 자금줄을 좀 이렇게 조이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돈을 들고 와서 이걸 살 수 있느냐? 가격의 상승도 한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게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정 대표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부동산이란 고가의 내구재예요. 자동차도 사실은 1억짜리 제너시스 이런 것도 타고 싶죠. 근데 중산층 이하는 사지를 못해요. 고가 이 집은 더 하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15억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이제 8억을 넘어서 이제 거의 9억 정도 된다. 이 상황을 이해하면 평균 주택을 사자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야 좀 좋잖아요. 그렇죠? 강남이나. 그러니까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저소득층은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아파트는 아파트는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여기다가 이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지금 저 첨예하게 우리가 진위 계수라고 해서 소득 불평등 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20% 안에 들어야 돼요. 네. 그중에서 강남은 1%나 2%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요걸 가정을 전제로 현실을 이해해야 되고요. 집값도 비싸고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서울 집은 우리가 볼 때 전체를 놓고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상위층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계층이 딱 특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 그다음에 자산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은 4, 5천밖에 안 돼요. 여기에 부채가 1억씩 있거든요. 그럼 결국 순자산은 3억 5천이라는 이제 지방 때문에 이렇겠죠. 네. 그러나 이제 서울은 좀 달라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자산이 10억 이상 있고 여기에 부모 찬스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상속세가 강화됐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특정 지역 강남과 마용성 한강별도 특히 서울은 집을 사고 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도 좀 될 수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소득이 양극화될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된다는 뭐예요? 상위 10%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우리나라는 상위가 소득 계층으로 하면 20%예요. 중산층이 60%고 네. 하위가 20%, 약 21. 그런데 특징이 뭐냐? 상위 계층이 15에서 20%로 최근에 급격하게 비중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집을 살 수 있는 역량, 네. 재무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집 사는 사람이 줄은 게 아니에요, 고정적이. 이거 굉장히 좀 볼 때는 좀 답답한 얘기고 저도 바람직하죠. 그다음에 하위 계층은 더 늘었어요. 당연히 중산층은 위로 가든지 아래로 떨어지는 네.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참 주택은 소득이 전체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상위 계층이 늘어난 양극화가 심화되는 순간 주택의 구매 수요는 증가해요. 서울은. 네. 참 독특하죠. 그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럼 비싼 주택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은 예외고 강남과 마용성, 한강벨트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 구매력이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오를까 이게 아니라 평균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구매 수요가 더 증가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황이 올수록 명품 수요는 더 증가해. 이게 베블렌 효과의 이론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불황이 오는데 왜 명품이 백화점에서 잘 팔릴까요? 중산층이나 갖지 못한 자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베블렌 효과는 결국은 체면. 당신들은 못 사지만 나는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결국 불황이라는 게 평균 소득만 갖지 못한 자를 더 빈곤하게 할 뿐이지 어쨌든 가진 자들은 또 투자의 시장 자산 시장은 또 다르잖아요. 뭐 그렇죠. 고인도 있고 아무래도. 금원도 있고 뭐 다 많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예, 그런 면을 좀 같이 한번 이해한다면 약간 서글픈 얘기지만 부동산 경제학은 그래 불황에 강할수록 지주 근접이 강해져요. 도심권이 그것도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런 얘기는 다른 분이 안 하니까. 그 교과서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황이 올수록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갈 것 같죠. 그러니까 월세가 싼 지역으로. 그러겠죠. 네. 근데 그럴까요? 어떻게 아니다, 그렇게 보여? 오히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경기도로 밀려 나가는 사람은 자발적 이주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월세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아까 입주가 적은 면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늘어요. 네. 그렇죠. 이사비도 있고 이런 현상이 그런데다 요즘은 자기 집에 또 집주인이 들어가야 캡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줄이고 있는 내 집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거주냐 네. 이러니까 온통이 지금 전세 매물을 줄이고 그러고 나서 돈 없는 사람은 전세가 또 오르니까 못 가니까 또 월세로 가고 이거는 다 우리가 아직 많은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외곽으로 가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심권에 빌라든 오피스든 직주 근접 현상은 더 강해져요. 왠 줄 알아요? 부동산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는 열등제 비싸더라도 조금 가격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빌라로 가더라도 도심권에 가야 안 잘려요.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 AI 때문에 이제 경기 네. 침체에다가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외에는 없잖아요. 예, 지금 고용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안 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더 열심히. 저 멀리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녀야 돼요. 네.
어떻게든 야근 조금 더 하고 예, 해야 되니까. 그래요. 뭐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건 외국에서 이거 유럽에서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도심권으로의 회귀 또는 집중 현상. 그래서 이거는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 가치와 관련해서 내 집 마련할 때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말이 지금 고조한 얘기를 들으니까 집이 작더라도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라도 그렇죠. 현실적인 출퇴근 거리도 있고. 예, 집주 근접 현상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도심권이 뭐예요? 도심권 요거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까지 중구, 종구, 용산까지. 그다음에 여의도와 영등포 여기는 이제 신안산선 들어가니까 제가 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인데 그걸 누가 몰라? 그 주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GTX가 예를 들면 뭐 분당도 있고 이제 경기도 광주도 있고 GTX가 이제 삼성역은 통과지만 2028년에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몇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적어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고 아파트를 분당도 안 되면 그쪽에 빌라라도 빌라 있거든요. 있어요. 싼데. 이런 거라도 가야 되고 지금 용인이나 GTX 뭐 구성도 좋고 GTX의 노선 다 보면 이제 수차례 했기 때문에 아시죠? 예, 그런 곳들이라도 찾아간다면 그리고 또 경기 북부도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오른다고 예측했잖아요. 지금 바닥 찍고 있거든요. GTX, 킨텍스역이나 대곡역 주변이나 화정이나 그런 주변도 이제는 그건 싸요. 안 올랐거든요. 예, 그런 거는 맞아요. 대출 받아서 산다면 이제 25분이면 수서역까지는 와요. 거기서 2026년이니까 2년 기다리면 전세 2년 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25면 이제 삼성역까지 와요. 그러면 또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그런 솔루션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좀 상반기에 매수를 하는 게 시간을 좀 더 끌어봐야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올 때가 가격이 하락할 때고 그때가 최적 시기. 그나마 지금 골라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원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세금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도대체 이제 뭐 보유세나 뭐 양도세 이런 게 어떻게 되냐 가장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증세 쪽으로 가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조가 잡혔죠. 이 정책의 이게 기조의 변화 이렇게 말하거든. 기조는 저 저변에 깔려 있는 밑바탕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조적 변화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선 저는 이제 정책은 이제 한양대에서 제가 석박사 과정까지 저의 주 전공 분야니까 이거는 좀 확고하게 뭐 명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금 분야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는 제가 과거에 지금은 이제 금융위에 그 위원을 하고 있지만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 8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사항이고 호암마마보다도 무섭다, 뭐 호랑이나 천년두보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정부도 잘 알고 있죠. 우선 규제 정책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규제 정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도 언론이나 학생들로부터 듣는데 시장의 자율로 맡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 시장주의자 많이 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마켓 페일러라고 말하는데 이랬을 때는 정부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한 시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불안정이 온다라든지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그냥 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만 맡겨둬야 한다. 그 얘기도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주의처럼 뭐 중국이 대표적인데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 두 개가 다 혼합. 경제 수정 자본주의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강남이나 작년에 9% 오르고 막 잠실이나 송파 같은 데는 거의 20% 과천, 분당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건 이상 과열입니다. 적정한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금리 정도거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급등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칼을 빼든 거는 규제의 칼을 빼든 거는 그건 방향이 맞습니다. 내비두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다만 이제 규제 정책은 세 가지다.
그걸 이해하고 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어떤 수단을 쓰고 있고 과거에는 이 수단을 썼을 때 어땠나 이 두 가지만 알면 네. 결국 앞으로 예측은 일도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갑론을 박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정책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가장 오랫동안 관여했기 때문인데 첫째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대출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살 때 80%가 20%는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집값의 40%를 대출에 의존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통계적. 네.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버리면 80%가 영향을 받는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고 있는 거죠. 금융위원장님이나 네. 저도 부위원장 회의에 가끔 가서 그리고 40%나 의존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LTV가 70%일 때는 70%까지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40%로 규제적은 이제 뭐 LTV 40 또 DSR 40 고강도 이렇게 됨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된 것이죠. 이건 네. 다 아시는데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영향력이 큰 거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취득세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취득세도 지금 올리는 대상에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였었는데 이게 8% 12%가 부동산 규제 나오면서 7년 이때 나왔잖아요. 예, 그 나왔는데 그게 좀 더 상향될 여지는 있다. 취득세도요? 예, 지금 더 올릴 게 있네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취득세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취득세가 높아요. 특히 외국인들 취득세는 60%입니다. 네. 외국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0.1에서 0.4라서 토지와 건물인데 올려봐야 큰 영향을 안 줍니다. 세율 자체가 극히 낮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0.5에서 5%. 그러니까 금액이 12억이냐 또 뭐 인당으로 보면 뭐 9억 원이냐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누진세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부세는 그 구간만 바뀌어도 누진세가 그렇죠. 되어가지고 이게 종부세를 주목해라. 이게 이제 고가 주택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 지금으로 봐서 고가 주택의 개념을 한 25억에서 30억으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현실화율이 한 60-70%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억이다 그러면 3, 7이 20 아파트가 69%가 현실화율이에요. 아시죠? 그럼 3, 7이 20 그러니까 20억이 공시가격이 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다가 만약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또 들어가서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이걸 만약에 100%로 지금 80% 적용한다 그러는데 100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80%로 하면 또 20억에서 80%뭐 60% 이게 60에서 80인데 쭉 낮아져서 뭐 12억 이렇게 과세 표준액이 낮아져서 네.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인율이 이제 없어지면 없어지면 그 과세 표준도 올라가지만 20억이 되고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네. 지금 공시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시세랑 비슷하게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30억짜리 아파트는 25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니 그리 네. 될 겁니다. 그러면 30억짜리가 12억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보유세를 냈는데 재산세와 네, 좀 이게 이제 25억으로 될 수도 뭐 있다. 25, 올해가 25 아니면 잡힐 수 점차 있죠. 그게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세금이 거의 3배네요. 예, 그 정도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겁을 먹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소득 없는 사람은 이번에 팔아라. 특히 그게 하나의 세금 압박 수단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게 뭐 말들이 많은데 예,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두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또 실패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만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안정돼야 되는 정책 과제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양도소득세예요. 마지막으로 세제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는 6에서 45%잖아요. 그런데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구에서 20% 중과. 그다음에 3주택자는 30. 그러니까 결국 60에다가 이제 45에다가 20을 더하니까 65가 되겠죠. 네. 그리고 75가 되겠죠. 3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구에. 여기다가 이제 지방세까지 부과. 그게 82.5예요. 네.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혜택을 줬잖아요. 보유 10년, 거주 10년. 이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이게 굉장했거든요. 이걸 없애버리면 결국은 어때요? 두 가지가 있어요. 1주택자, 다주택자 다 양도세가 높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팔거나 네. 아니면 버티거나. 버티는 최근에 경향을 보니까 저의 추측인데 한 50%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 우회에서 증여가 한 40, 50%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증여하는 사람이 꽤 늘었다. 그리고 버티기를 포기하고 이번에 그냥 처분으로 팔자. 예, 내놓은 사람이 생각보다 2배로 저는 30%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강남이 60% 증가했대. 60%가 증가했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매물의 전체 60%가 나왔다 그 말이 아니고 저는 한 30% 나올 걸로 보는데 첫 번째 처분하려고 이번에 이제 좀 겁을 먹고 또 이참에 아예 쏘낙비는 피하자. 또 이재명 정책에 호응해서 파는 사람이 2배 가량 예상보다 늘었다.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게 아깝다. 자식에게 주고 가자. 이 사람도 늘었다. 그리고 버티기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뭐 2, 3월에 강남 쪽에 갑자기 매물들 좀 쌓이고 그러면서 좀 금매 가격대들이 좀 나왔죠. 그게 좀 거래도 되고 했던 지금 거래량이 것 같은데. 증가해요. 완만하게.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팔 사람들은 그럼 5월 9일 전에 좀 팔았을 거고 이제부터는 지금 매물을 거의 내놓았겠죠. 우리가 네. 지금 녹화하는 게 4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 팔리거나 뭐 가격 조정 안 해주거나 해서 5월 9일이 넘어가면 어쨌든 이제 못 파는 게 되는 거잖아요. 82.5%를 맞으면서 팔까요, 사람들이? 80%?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이제 버티기가 두 가지 유행이 있어요. 증여로 가든지 버티는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어차피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역시 강남은 앞으로 오를 거다. 네. 그건 맞아요. 제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강남을 포함해서 2040년까지는 성장하거든요.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도시공학자잖아요.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이 논문을 일반인이 소개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보다 20년 앞선 미국이나 유럽은 이 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네. 서울은 참고로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서 20년 뒤져 있고요. 도쿄에는 한 10년 뒤져 있다. 이게 도시공학 조약자들 객관적인 성장 진단이에요. 네. 이게 소위 말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쇠퇴기에 접어드는 사이클이 80에서 100년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전히 성장 사이클에 놓여 있고 뭐 성장 사이클 어렵지 않아요. 인구가 증가하냐 인구가 감소하지만 생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광화문이나 강남에 가면 10년 전보다 사람이 더 많이 다녀요. 주민등록상 인구는 뭐 용인이나 성남이나 수원으로 갔겠죠. 네. 비자발적이죠. 이게 좀 개념이 달라요. 행정 인구와 생활 인구가 좀 다르다 하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2026년인데 15년 정도까지는 서울은 우리보다 앞선 도시의 흥망성쇠 네. 사이클을 보았을 때 그 도시가 굉장히 인프라가 증가하고 문화나 이러한 소위 자원 밀도가 증가하고 그렇게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부동산만 또 주식도 오르는데 그냥 부동산만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경제학적 접근이 아니죠. 과학적.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버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모델을 많이 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강남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요. 우리는 36,000불이지만 그전에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리고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 이거 조사하면 서울이 10대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만 좋다가 아니라 세계에서 글로벌 메가시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10위 안에 드는 굉장한 도시예요. 인구 1,000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뭐 10몇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나온 나이트 프랭크 자료를 보니까 뭐 4에서 7위 정도 된대요. 서울이 올라서 최근 2년간의 급등이. 그러니까 7위 정도 된다라고 봐도 되고 특히 강남은 예외로 봐야 돼요. 왜 강남만 예외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서울은 우리나라의 예외입니다. 수도권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대체 불가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의 가격 격차도 커요. 아파트를 바라봐야지 같은 수도권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달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다릅니다. 네. 주식도 차별화되게 월등하게 이렇게 봐야지 뭐 반도체는 똑같은데 뭐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는 진배가 없다고 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은 2040년까지 성장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이유예요. 뭐 지금 막 이렇게 조이니까 집값 안 올라갈 것 같다. 어차피 좀 기다리면 사자 이런 생각이 맞지 않는 집을 한번 사면 10년 보유하거든요. 네. 그래 어차피 10년 동안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 오르면 오르고. 근데 문제는 우상향
그러니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서울은 내릴 때 적게 내리더라. 아니 2배 오르고 30% 빠지더라.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 2배 오르고 30%밖에 안 빠지면 그건 그렇죠. 결국 고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계속 안 떨어진다가 높아지고 있죠.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하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하위로 떨어질 때 매수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도 돼요. 역발상을 하면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재명 정부 4년 남았거든. 이제 4년 더 남았습니다만 이제 6월 3일에 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한번 버텨본 적이 있거든. 경험 없지. 그랬더니 강남의 집값이 10년 만에 좀 버텼더니 2배에서 많게는 재건축은 음악 같은 거는 3배 됐거든요. 그렇죠. 3배 됐죠. 예. 그걸 누가 알아요? 아이, 자기가 경험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버티는 힘이 되고 그 버티는 게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정책에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 저는 메가시티 글로벌 시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높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충분히 장기적으로 된다. 세금 내는 것보다는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고 그걸 보여주는 좋은 그 지표가 비교 지표가 싱가포르가 홍콩 같은 데는 과거에 평당 10억씩 했거든요. 네. 건물 기준으로 그게 이제 6억 정도로 40% 떨어졌다라는 게 최근의 통계고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렇게 떨어지질 않은데 가장 비싼 게 그 센토사 뭐 이런 지역들 보니까 한 채당 6억 정도 나오거든요. 평당. 우리가 지금 최고 비싼 게 3억 정도 하고 원베일리가 아파트 순수 아파트는 2억 4천 정도 보이니까 조금 더 이 말 할 때마다 저도 막 안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뭐 누구의 팬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통계만큼은 알고 있어야죠.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버티는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고 버텼을 때의 결과는 단기적인 변화는 알기가 어렵지만 결국 정권도 유한하고 그러나 부동산은 평생 가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저희 친구가 해당이 되는데 뭐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직이냐 집이냐. 네. 결국 집을 선택했던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이죠. 뭐 그때 안 파셔서 뭐 한 거의 20억 이상 버셨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지금 저의 얘기도 버티는 사람들도 우리 또 정부의 정확한 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지금 이렇게 규제를 안 할 수 없다. 뭐 가격이 뭐 올라가니까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세를 조금 늦추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하락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 하락은 결국에 이게 아니라 공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대안을 계속 줘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실상 이제 거대 세계적 도시에 공급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럼 공급을 해봐야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게 뭐 저수지에다가 공급을 조금 해도 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발의 오줌 누기, 뭐 세 발의 피 그런 표현이 그런 좋은 지적이시네요. 우선 중요한 게 정책은 대출과 세금 여기다가 이제 거래 규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실거주 의무. 뭐 청약을 할 때는 한번 재당청을 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거래 규제에 해당. 이 세 가지 카드가 이 외에 없다는 거. 이 세 가지 카드를 다 쓸 거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과거 2006년과 2018년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2018년 이후에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었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이. 그러니까 18년에 그냥 갑자기 많이 오르고, 하여튼 규제가 시작됐어요. 2006년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방금 이 규제 카드는 조정 대상, 투기 과열지구, 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인데 이걸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도 일시적 하락, 일시적 진정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재상승하는 사이클이 반복됐다. 그다음에 서울만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경기 인천으로까지 확산을 또 가져온 측면이 있더라. 말은 핀셋 규제라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강동을 잡으니까 구리가 오르고 구리 하남이 오르고 하남을 잡았더니 구리가 오르고 구리가 오르니까 남항주가 오르다. 이게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패턴이 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잡은 사례도 없다. 2번 실패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예요. 그러면 공급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공급을 하면은 집값이 잡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경제학에 생각보다 요즘은 이제 부동산 경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건국대뿐만 아니라 제가 본다면 한양대 부동산도 있고 다른 것도 이게 요즘은 이제 부동산 학과가 많아서 연구자가 이제 많이 공부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 보고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공급의 장기 시차성 이건 다 알잖아요. 지금 공급이라는 개념이 복잡해요. 후분양 제도가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전히 선분양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급은 입주 물량 기준으로 해야 돼. 자, 서울의 경우만 얘기를 드릴게요.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가구 수와 주택 수가 390만 주택과 416만 이렇게 되니까 약 한 26만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자, 매년 서울의 적정한 공급 물량은 4만으로 봐요. 근데 이걸 그대로 꾸준하게 4만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얘기는 공급을 하더라도 공급 물량을 얼마나 하느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전세를 안정시키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건 당연히 전세가 안정되면 집값은 당연히 전세에 살고 있는데 굳이 집을 사야 될 패닉 바잉해야 될 이유는 없죠. 예, 전세가가 안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매년 27만 가구씩 135만 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겠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문제는 2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참고로 윤석열 정부는 더 한다고 그랬어요. 35만씩 해가지고 150만 가구를 공급했는데 거의 공급을 안 하고 가버렸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기가 실현 가능성이 막 과천 경마장 부지도 난리가 나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되는 거냐 이게. 예, 용인도 그렇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막 주민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 상기 신도시도 빨리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상비가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주 물량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기다리면 이거를 주택 구매 연기 효과라고 경제학은 설명해요. 심리적으로 전월세 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30대가 집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청약시장도 30대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을 안 샀다가 손해본 걸 굉장히 받고 집 안 샀더니 폭망했다, 거지됐다. 지금 이 얘기를 자각이 된 거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약도 열심히 하는데 집을 당장 사지 않고 사전 분양을 통해서 사전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내 집을 찜을 해두면 내 집이 언젠가는 전세를 4년 계약갱신 청구를 하거나 이게 기다리면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분양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이 없죠 지금. 네,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시그널이라도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매년 어느 지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 공공과 민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걸 좀 예측 가능하게 선진국은 그렇게 해요. 이걸 연차별, 지역별 공급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재명 정부도 공공에서 80%를 공급하고 그동안 민간이 80%를 공급했는데 갑자기 LH가 어떻게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와닿지 않죠. 네, 지금 그런 이유라서 아까 이 찔끔 이런 쪽에 공급 아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얼마라고요? 17,000 가구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10,000 가구 이하로 지금 심지어 민간 통계가 나와요. 어떻게 하죠 진짜 이거? 그런데 지금 진짜. 우리 지금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효과. 실제로 입주 물량이 늘어서 전세가 안정되든지 이거 물 건너갔음. 두 번째 공급을 빨리 해서 그럼 내년에 이렇게 공급 물량이 나온다니까 이 사람아. 그러니까 기다려라 청약해라. 예, 서울에 보면 그러니까 생활권별로 나누어서 그 뭐가 나와요? 그러면 하여튼 나온다고. 가 아니라 어느 단지가 재개발되고 여긴 재건축되고 여기 신축하고 뭐 분양가도 예측하게 해줘. 공공에서는 우리는 싸게 분양해. 지금 분양가가 자꾸 올라갈 것 때문에 노량진에도 지금 저렇게 분양가 상한지 강남 같은 분양가에도 막 25평이 막 20몇 억이 됐는데도 서초보다 비싸죠 지금 분양가가. 왜 팔리겠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그냥 노량진이 좋기 때문에 이 바보가 동작구기 때문에 다음에는 강남에 인접해 있고 이 지역이
한강변이고 용산의 건너편이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뭐 교통도 있고 뭐 아니 그리고 여의도도 무엇보다도 강남의 인근 지역 네이버후드 멀리 안 가요. 네. 강남을 못 가면 그다음 지역으로 가야지 뭘 멀리 가겠어요. 네. 강북구나. 그러니까 다 현명한 합리적인 똑똑한 혜택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지 그 멍청한 한 채를 선호하겠어요? 멍청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하듯이 그건 너무나 경제학적으로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집값 안정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거듭 말합니다. 집값 안정을 시키려고 그러면 막 기존의 주택을 내놓게 해야 되고 막 규제를 해야 되고 생각이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를 안정시켜야 돼. 근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데 전세를 안정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전세를 안정시키지 않고 어떻게 월세를 안정시켜요? 이건 3종 세트가 네.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 지금 정부가 뭐 공급 대책도 내놓고 뭐 세금 규제 대책들도 내놓지만 지금 현실화 개념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될 것이냐라는 그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고 뭐 봐야 되겠네요. 회의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공급 확대에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도 아시는 거죠. 지금 공급을 해가지고는 임기 내에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 또 열심히 공급하려고 했는데요. 집값은 못 잡았습니다 하고 또 사과를 해야 돼요. 우리 두 번의 사과. 그러니까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꼭 이게 사이클이 이게 제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 정도 오르면 4년 정도 내리는. 이게 하필이면 정권 교체하고 좀 딱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재인 정부 때 5년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사이클이 알아서 많이 오르면 더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죠. 사이클이. 반도체도 10년 주기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올해 좋으면 내년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호황과 불황기가 업종마다 다 있군요. 경기도 그랬대요. 실물 경기 자체도. 그러니까 뭐 한 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그게 아니라 일정한 질서, 규칙, 흐름이 있다. 그걸 아시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공급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 전세가 오르면 무주택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젊은 월세 사는 사람이 가장 주거비 부담이 많아져서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정부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공급도 하되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용산도 있고 상암동에 DMC가 놀고 있는 서울도 의외로 많고요. 두 번째는 서울만 벗어나면 하나만 말씀드리죠. 답답한 마음이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문정동도 일부 막 그린벨트가 있고요. 서울만 벗어나면 빌딩이 즐비해 있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아니 어디든지 그렇죠. 벗어나봐요. 네. 그럼 막 빌딩이 계속 도시 막 그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뭐 3기 신도시도 하고 막 택지도 많이 조성을 했죠. 그리고 한다고 하고 광명이 있죠. 뜨잖아요. 네. 광명 시흥단지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거기도 좀 빨리 돼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 첫 삽도 안 떴어요. 네. 보상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금도 아니 땅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저 고양시도 그렇고 저는 그 양재동 화해단지 예를 들면 거기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용산도 있고 여러 군데 그렇게 비어 있는 곳도 뭐 이렇게 하나 뭡니까 우리가 작은 땅도 좀 모으고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구룡마을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일부가 이제 SH가 하거든요. 그 땅도 이제 말하자면 그린벨트라도 막 그린벨트를 풀어 가서 집을 지어야 되냐 논쟁거리인데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그게 좀 훼손되어서 쾌적하게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공급이 돼서 전월세 쪽을 안정시키면 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좀 전환이 덜 되니까 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렇죠. 공공임대를 하면 그 네. 전세 그 자체도 안정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걸 많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이제 매매가에 대한 집중은 좀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네.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중국이
중국이고 네. 베트남이고 뭐 북한이고 쿠바 몇 명 안 되죠. 몇 군데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GDP로 보면 세계 13위 정도 돼요. 인당 GDP로 보면 한 34위, 5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당 GDP로 보면 우리는 선진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유럽의 소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네. 거고 뭐 그렇죠. 500에서 800. 그래서 제가 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당 GDP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취업률이 45%밖에 안 돼요. 네. 대학교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막 아이를 많이 놓는 정책. 이게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이렇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율, 시장의 법칙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시장 원리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누가 하느냐. 싱가포르처럼 국유지, 땅이 좀 90%가 국유지인 국가는 80%를 주택청이 HDB가 합니다. 참 좋은 나라죠. 예, 그 대신 이제 또 공급되는 가격을 34평짜리 보니까 거기는 방이 많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5, 6억에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애 최초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받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국민인 경우는. 네. 외국인은 주택을 사는 게 거의 금지되어 있고 샀을 때도 굉장히 세금적으로 손해가 많고 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그 취득세가 50 내지 60%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답은 뭐냐? 외국도 보니까 20% 정도가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층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장애 우라 그죠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이유가 많겠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은 참 좋은 게 15% 정도 임대주택 물량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같은 데는 봤더니 많지는 않으니까 런던은 예를 들면 주거 바우처를 해서 월세 신고를 하면 우리처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에요. 제가 그걸 계속 주장하거든요. 집주인에게 바로 통장으로 줘요. 그러니까 막 내가 월세를 내고 세금에서 또 막 이렇게 공제를 받고 세액 공제니 이 복잡한 절차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죠. 뭐라고요? 나 이번에 계약서 보여주면 내가 내는 월세는 체감이 그렇게 적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불만이? 반은 또 나라가 내줘.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세금 내는 거에서 내주니까 나도 좀 만족을 해요. 우린 좋은 정부 이런 걸 만난 적이 없죠? 지금 자꾸 막 이것만 좀 얼마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약해요. 보상이 좀 약해. 이래가지고 해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 말인 거죠. 첫째, 우리도 지금 저층주택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를 또 꺼내야 되는데 뭐 선거철이 돼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생각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출발했는데 이게 효과가 떨어졌어요. 효과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 그러면 초기에 또 투기가 불어진다든지 이분들에게는 이 PF라든지 금융이 제시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A라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 다 지금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집주인이 그 돈을 지금 다 썼지 재투자하든지 그러지 그걸 통장에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집을 살 때부터 세입자하고 레버리지를 산 적이 많죠. 근데 이런 하나의 디테일이 없어요. 해결책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종상향도 정부가 또 표준화된 설계도도 좀 제시하고 그 주민들이 또 인센티브를 주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제도만 이렇게 바꾸고 인허가를 빨리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다음에 SH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도 저는 이제 서울의 외곽에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재건축할 때도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넣고 층고를 좀 70층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예외로 알고 있는데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비가 좀 비싸도 건축비가 많아도 1,400이에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한 채당 뭐 2억이다, 뭐 1억이다고 합시다. 그 중에 차지하는 게 뭐죠? 건축비가 1,4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600만 원은 땅값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잘 염두에 둔다면 얼마든지 공공임대를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용적률도 좀 풀고 땅이 부족하니까 좀 위로 올리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선진국은 뭐 1,500국까지 올리고요. 그럼 난개발 문제를 꼭 제시하는데 서울은 정말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난개발 여지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그렇게 난개발 여지는 저는 적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총 면적 대비 용적률은 낮은 편이죠. 대도시에서 이렇게 낮은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싱가포르가 비교할까요? 싱가포르 면적이 더 넓어요. 네. 서울보다 세종시만큼 면적은 더 넓고 인구는 더 적어요. 적어요. 예, 서울보다. 서울의 인구 밀도가 뭐 압도적 아닌가요? 거의 전 세계에서도 엄청 높은 편이죠. 예, 그렇게 서울도.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보다는 그렇지 않고 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서울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나라별 인구 밀도는 높은 게 맞아요. 파키스탄이나 네. 뭐 이런 나라들이 1위로 가 있고 서울도 높은 측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사실 난개발 걱정할 정도라기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예. 지금 주택도 부족하고 주거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 문제라면은 전월세 쪽은 지금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전세 월세 상승은 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막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전월세를 못 막으면 집값도 결국 못 막는다. 못 잡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막을 생각이 없거나 뭐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규제 정책의 한계죠. 그래서 여기 딱 하나 요즘 석유 얘기할게요. 석유가 원유가 부족해서 지금 석유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해요. 최고가 제도라든지 이게 우리의 지금 피부에 와닿겠네. 그러면 못 쓰게 뭐 1부제, 2부제도 하고 5부제도 하고 지금 네. 잘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뭐 임시주 치겠죠. 임시주. 그래서 어느 의식주 주택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여서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이 떨어지면 쌀이 부족하면 쌀값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루에 먹는 끼를 줄이거나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규제거든요. 네. 시장에 하루에 2끼만 먹어라. 네, 아니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심지어 쌀이 남아돈다니까 네. 먹는 밥의 양을 좀 늘렸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기억나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웃었잖아요. 어떻게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먹는 양을 네. 그러니까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4끼로 한다든지 밥의 양을 좀 늘리라 이런 말도 안 맞듯이 반대의 말도 맞지 않다는 거죠. 모자라다고 조금 써라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다. 그럼 현실적으로. 아프리카 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대고 지금 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자들이 쌀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네. 그건 또 그 말이 뭐 조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완전한 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으로 와서는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전월세 가격은 피하기 어렵다. 내년에 전세 대란, 월세 대란, 주거 대란은 일어난다. 아니 근데 이게 쌀이 모자라면 쌀을 많이 심어서라도 쌀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실,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야 전월세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빈집을 아파트는 4년 5년 걸리니까 못 지으니 우선은 지금 빌라나 뭐 오피스텔 도생을 지어야 6개월이나 1년 안에 지어지니까 그쪽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선? 저도 같은 생각이죠.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서울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뭐 제가 볼 때 서울만 벗어나면 지금 뭐 GTX 들어가는 마곡지구라든지 제가 이제 남양주 쪽을 가끔 진접지구라든지 서울만 벗어나면 또 고향에 소위 말하면 민간들이 논밭으로 가지고 있는 네. 자투리 땅은 너무 많아요. 교통만 빨리 좀 해주든지. 예, 아까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24만 평 정도의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사유지죠. 네. 그리고 분당을 가면 제가 더 답답한 게 임해역이라고 있어요. 그 네네네. 건너편, 임해역에. 예, 네. 건너편은 아파트 재건축이 돼서 가격도 비싸. 근데 또 건너편에는 막 산림이 있고 네. 보전 녹지에다가 막 그 땅이 많거든요. 몇만 평이. 그다음에 율동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율동공원 옆에 그 30만 공원이 크거든요. 그 옆에도 한 30만 평의 땅이 나지막한 야산 밑에 펼쳐져 다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를 가면 뭐 종교단체가 가져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도 진입로만 내면 27만 평이 있어요. 네. 그 경강선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 다 지금 놀고 있던데요. 그 땅 개발 계획이 없는데 아까 강명 시흥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뭐 그것도 아무것도 조치를 그러니까 지정만 해놨다니까요. 상기 신도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근데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아파트면 한 4, 5년 걸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택지 조성부터 하면 뭐 7, 8년, 10년 걸리는 건데 왜 비아파트 쪽을 규제하는지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전월세가 해결되잖아요. 그건 이제 돈의 문제예요. 네. 요거는 이제 인허가만 단축시켜 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아까 자금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네. 집주인도 지금 월세 잘 받아먹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헐고 지어야 되는 그 경제적 이익이 커야 재건축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금융을 막아놓고 있어요. 부동산으로 흐르는 걸. 그러니까 이것도 생산적 금융이냐. 저는 건설회사도 생산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니 국가가 공급을 안 하면 공공재적 성격이 있죠. 주택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걸 농사 짓는 농민도 저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지 농구가 내 것만 살고 먹으려고 짓는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재비가 많이 오른다. 이거는 외국에서 한꺼번에 이 수요를 파악해서 정부가 자재 비축 창고 같은 데를 만들어서 이 좀 싸게 공급을 해준다. 중국산은 우리보다 절반이에요. 그리고 중국산이 우리 봐서 알지만 인공지능이 더 우리보다 더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제품의 큰 중국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절반이라고. 네. 그런 걸 싸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공급을 해. 그다음에 여기 금융.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민생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쪽에 금융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GTX도 빨리빨리 좀 시작하면 그러면 차라리 외곽지에도 좀 수요가 좀 갈 텐데. 예, 그런 것들도 참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꾸 남양주 마석 진접지구도 했는데 그게 또 난개발이 일어나거든요. 네. 예, 사유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 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속도전을 그러니까 공급할 의지가 있으면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 이 서울만 벗어나면 20분 거리에 지금 GTX가 들어서 거기 지금 GTX B가 들어서면 20분이면 도심권에 다 도착하거든요. 아까 강남권에도 와요. 9호선하고. 그러는데도 왜 안 할까? 이건 정말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가면 전월세가 진짜 해결될 방안이 저는 안 보이는데 그럼 전월세가 올라가면 어쨌든 민심이 가장 바로 반응하는 게 전월세잖아요. 뭐 그렇죠. 매매가야 뭐 안 사면 그만인데 전월세 오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이사 가야 되죠.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이거는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내 아이 학원을 끊든지 뭐 밥을 한 끼를 덜 뭐 외식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바로 오잖아요. 여행을 못 가고. 차를 못 바꾸는데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는 봤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들죠. 딱 해결했던 거는 그 노태우 대통령 1988년 그 올림픽 때 200만 원 그때 지어버린 굉장히 200만 가구를 그때 했어요. 저는 물태우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작심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사 같은 걸 읽어보면 본인도 박정희 흉내를 내가지고 입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땅을 보니까 헬리콥터 타고 봤다. 네, 그 비어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봤대. 네. 저기 개발하자 그러니까 같이 탔던 공무원이 이거 안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그때는 강력한 추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재가 부족해서 그냥 철근도 없고 모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모래 써라. 중국산이라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근데 그 당시는 막 무너질 거라고 그러는데 분당 일산 아파트 무너진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 150만 원가리 보금자리 그린벨트 그 하이자 지금 세곡 내곡동이죠. 자곡동.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반대 엄청 났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는 뭐 시민단체 얘기입니다만 이제 서울 시민들이 숨을 쉬면 허파가 다 망가지는 시대를 맞게 될 거다. 근데 지금 다 숨을 쉬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급만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이다. 지금 맞고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하면 될 텐데 지금 정부도 다 나와 있는 뻔한 것만 했잖아요. 태능, 뭐 서울 의료원, 뭐 경마장, 그다음 경마장. 이거 그 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그 외의 땅도 많더라.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크고 작은 땅도 다 활용하는 저는 좀 컨틴전시 그러니까 플랜 C도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공급 대책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아쉬움을 말하고 혹시 정책 당국자들도 우리 부일남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한 번쯤 좀 아니 저는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전월세는 무조건 잡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건데 전월세는 지금 당장 아파트로 못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아파트 도생과 이 빌라를 지금 짓게 해줘야 되는데 이 지어도 팔리지도 않으니 짓지도 않고 뭐 금전적
지원도 안 되니까 뭐 공사비도 올라서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이쪽을 안 보냐는 게 좀 답답한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죠.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시한부고 시한부, 그러니까 전세대랑 주거대랑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그 시한부로 다가오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발등에 불을 끄자. 우선 강남을 1차 잡았고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이 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잡았고 다들. 이후에는 기존의 매물이 추가로 내놓게 하는 정책을 펜다면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서울에 이제 12,000가구 정도 더 나오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비거주 저처럼 노인들이 이 강남에 많거든요. 이 사람들도 매물을 1주택자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면 결국은 거래되는 매물이 많아서 집값은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매물이 한정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버티는 사람도 있고 또 강남이 살아야 되는 뭐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 매물이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기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필요한 물량이 뭐라고 아까 소요량이 416만 주택이 나와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90만 채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택 보급률 지표만이 진실인 것이죠. 그리고 PIR 지표 이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글로벌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주택은 주거 기능도 하고 투자 기능도 하죠. 자산 기능 다 계산해서 복합적으로 하지 하나만 보고 하는 건 아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부분 서울을 팔지 않는 이유는 저도 국민연금, 주택연금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연금 측면에서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에 연금을 가지고 있다가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지방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건 통계로 검증이 됐어요. 2배 이상 높잖아요. 강남은 또 3배 이상 높은 게 통계가 1, 20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감안해서 좀 올바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책의 포커스를 매매를 잡는 데 둘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고통받는 서울의 주택 자가주택 소유율이 49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51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6이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정 대표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 같으면 정책의 포커싱을 집 없는 50%, 서울의 51%의 주거복지라고 그러죠.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다면 정책의 방향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답이 아니다. 아까 생활 필수제는 뭐 석유나 농산물에 보듯이 식주 우리가 옷이 많아서 이제 그 이해를 못 드지만 이거는 정말 근본 해결이 없으면 전월세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집을 사야 돼요. 그거 꼭 투기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면을 좀 종합적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본능과 욕구, 주거 욕구 이런 걸 좀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 전월세보다는 매매가만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매매만 누르면 된다. 근데 매매를 누른다고 이게 전월세가 안정되는 것도 별개 얘기니까. 그렇죠. 매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를까요에 대한 답은 그렇다예요. 근데 매매가 오른다고 전세가 오를까요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이 오르면 경기도가 오를까? 이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80%. 아니, 서울이 오르면 지금 15%의 정도로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밀려 나가니까. 밀려서 나간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근데 경기도가 오르면 서울이 오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럴 수 있고 아닐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게 우리가 필요총론에서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 뭐 정책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과거에 공급이 없었고 그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지금 뭐 정책 토론하자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돈 있으시면 뭐라도 하나 사고. 그럼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돈에 맞춰서 좀 더 외곽으로 가더라도 뭐 사놔야 되나요? 아니,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광역 생활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은 1시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58분. 그러니까 평균 출퇴근 시간 범위 내까지는 옮길 각오를 해야 돼요. 무주택자가.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무주택자도 지금 월세 입자와 전세 입자가를 좀 구분해야 돼요. 월세를 받는 분은 어쨌든
공공에서 이제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많이 SH나 LH 많아진 건 맞거든요. 어쨌든 뭐 청년 임대주택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자기에 맞게끔 해야 되고요. 월세를 줄이고 반전세라도 이동하라. 월세가 낮은 곳으로 반전세. 이거는 요즘 뭐 정부의 비대칭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LH 홈페이지나 SH 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6월까지가 1차적으로 6월 말까지가 지금 딱 그 시기죠. 딱 그러니까 변곡점에 조금 와 목돈이 있어요. 있는 분들. 네. 이 사람은 반전세는 당연히 전세로 좀 외곽으로 가더라도 줄여야 돼요. 소득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제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살던 사람은 그 동네에 살려면 뭐 빌라가 대부분이죠. 저는 뭐 오피스텔이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빌라가 그래도 좀 저렴하니까 그렇게라도 제가 볼 때는 전세에서 전세로 전세 비용이 좀 줄어드는 대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람은 대출 좀 가급적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세분화돼요. 돈에 따라서 1억이 있냐 2억이 있냐 뭐 3억이 있냐에 따라서 미리 좀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주거비가 좀 저렴한 곳으로 전세로 가는 게 월세보다는 15% 정도 주거비를 줄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형에 월세 내는 사람 월세 전환율이 거의 6%라서 그렇죠.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사람이 15% 정도가 싸대요. 15%면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맡겨도 그렇죠. 15%를 누가 같은 줘요. 집이면 전세가 싸죠. 네, 전세로 가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입자는 가급적 첫 번째는 통장을 이용해서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여러 한 6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청약을 해라.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뭐 어떤 사람은 좀 제가 보기 때문에 미련하게 막 통장도 깨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분양 물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상기 신도시도 이제 올해부터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할지는 그건 저도 모르죠. 뭐 어쨌든 한다니까 믿어야죠 정부를. 그런 청약을 한다면 적어도 25평 같으면 2, 3억을 벌어요. 34평 같은 경우는 한 3, 4억을 벌거든요. 누군가는 평생 받는 평균 소득만큼 벌 수 있다고요. 이걸 이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경매, 전세. 제가 경매를 좀 추천드려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빌라 같은 경우는 50% 이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서 누가 제자가 와서 물어서 했더니 뭐 정말 좀 화곡동이나 이런 데 조금 주변 지역은 뭐 40%까지 낮아지거든요. 근데 전세가율이 그 60%예요. 그 전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청약을 할 때는 1주택 이 빌라는 빠져요. 오피스텔하고. 그러니까 그게 없다. 이런 정부의 좀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좀 그걸 사서 그냥 거주를 한다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우선 있다. 그 살고 싶은 동네에 그거라도 아파트 전세 살면 좀 줄여서 빌라로 사는 거 그 정도는 몸테크 해야 돼요. 고통을. 그다음에 청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좀 자금이 있다면 이건 지역 이동이에요. 내가 강남에 전세 살거든? 그러면 갈 곳이 많아요. 강남에 출퇴근이, 그게 이제 금강구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노도강, 금강구 쪽으로. 광화문 같으면 뭐 서대문도 있고 뭐 연신내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뭐 동대문도 있고 그 좋아지는 거 있죠. 청량리 좀. 그 다음에 여의도다 그러면 영등포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신안산선 새로운데 자꾸 이제 독산 얘기했더니 거기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 독산이라는 게 그 이름이 그래서 그랬지 대머리 산이라고 그래서 풍수 지리적으로 나쁘지 않대요. 독수리산이군요. 그런 뜻이지 그게 가리봉 하니까 막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거기도 좋아질 건데. 저는 좋아진다고 봐요. 이런데도 그러니까 뭐 풍수지리 이름에서 그리고 중랑구 참 좋아요. 안 올랐어요. 그 전 용자 좋아하거든요. 용두동. 용답동, 용마산. 중랑구는 약간 맨날 안 오른다고 하시니까 중랑구. 노도강보다도 그래. 근데 저도 중랑구청에 그저께도 강의 다녀오면서 봤는데요. 정말 60대 이 은퇴자가 살기에는 뭐 천국이다. 저는 그거 정말 좋아요. 막 문화원도 있고 독서원도 있고 그 녹지 공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망우라고 아시죠? 상봉. 여기 GTX 들어가고 좋아지거든요. 그거 바로예요. 앞으로 굉장히 변화. 제가 중랑구를 직접 갔다 와서 그런데 이런 데라도 전세에서 매입으로 옮겨라.
가급적 인서울에서 해라. 네. 또 이제 인서울이 안 되면 아까 GTX 경기도 효과가 쪽으로. 있는 경기도나 인천 정도도 내 집을 하는 게 올해는 우리가 저는 인생 과제, 인생 그 투자의 솔루션이다. 내 집은 인생 투자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솔루션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전 월세로 뭐 2년에서 4년 사는 거 대비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일 확률이 높다. 예, 지금 이대로 구조적 문제이기 살면 때문에. 그 주거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해법이 없고 계속 전월세가 오르면 아이고 난 또 어떻게 해야 돼. 네. 뭐 렌트 푸어가 됐네. 또 집 안 샀더니 또 거지가 또 됐네. 뭐 이런 불안감. 네. 이거는 그런 직면할 가능성이 저는 한 7, 80%로 서울과 수도권은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가지고 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에 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래. 또 전월세만 집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 5년에서 10년마다 어차피 부자들도 그렇고 강남이 아니면 네. 10년마다 다 바꿉니다. 그리고 저는 5년마다 갈아타기를 권하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 오르면 내릴 때 한 30%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데 꼭지에서 오를 만큼 올랐다 뭐 그걸 알 수 있어요, 신호를. 네. 아까 사이클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이제 작은 주택이든 팔고 그 조금 전세를 살더라도 왜냐하면 네. 확 내리지는 않아요. 한 2년에 거쳐서 한 30%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좀 불편하더라도 전세 살아야죠. 뭐 그 판집에서 전세를 사는 방법도 있고 뭐 누군가 그런 게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 바닥에서 한 30% 떨어졌을 때는 저는 IMF 때가 35% 40%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엄마나 잠실주공 5단지라 저는 그쪽에 주로 관심이 있고 많이 살아서 그런데 압구정 현대하고 보는데 한 30% 떨어지면 또 사면 또 회복하는데 한 2년이면 또 가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파도만 잘 타도 사이클만 활용해도 이 지식만 해도 굉장한 과학적 지식이에요. 모르는 것보다는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잘만 선택하면 나도 경제적인 부를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좀 다뤄봤는데 이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각자 본인에 맞는 좀 좋은 선택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을 끝으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